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 216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14살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 공소외인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러 옮긴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위 약취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에 변함이 없다. (217번)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보호 감독자에 대해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헌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볼 수 있겠지만 그와 달리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그 행위가 보호 양육권은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번 쭉 읽어보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6년 2월 공소의 일과 혼인하고 같은 해 4월 입국한 후 2007년 8월 아들을 출산하여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공소의 일과 공동으로 공소의 일을 보호 양육하여 온 사실, 당시 공소의 일은 직장에 다녔고 피고인이 가사를 전담했기 때문에 공소의 2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양육을 주로 피고인이 맡아왔던 사실, 피고인이 2008년 8월 수원의 친구에게 놀러갔다가 늦어져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날 귀가했는데 화가 난 공소의 1로부터 며칠 동안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공소의 1이 자신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 데다 국내에는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어 생후 약 13개월 된 공소의 2를 데리고 친정인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 공소의 1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공소의 2를 데리고 집을 나와 항공편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친정으로 떠났고 공소의 2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공소의 1측에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나 실력 행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의 2의 양육비를 벌기 위하여 공소의 2를 베트남 친정에 맡겨둔 채 2008년 9월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그 사이 피고인의 부모 등이 공소의 2를 베트남에서 계속 보호 양육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5월 공소의 1과 협의하여 피고인을 공소의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의사를 확인받았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공소의 1에게 공소의 2를 돌려주는 대가로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협의 이혼으로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고 협의 이혼 후 공소의 2의 양육비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의 2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공소의 2를 평온하던 종전후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공소의 2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공소의 2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18번) 유인의 의미. 추행 등 목적 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 형법 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11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 할 것이고 이로써 가늠 목적 유인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219번)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죄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 행위로 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죄는 서로 형법 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개정 후 인신매매죄, 즉 개정 전 부녀매매죄의 주체, 객체 및 성립 요건. 220번. 법 개정 전 부녀매매죄는 그 객체는 부녀이다. 즉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 등이 보호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의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 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 부녀자가 18세에 달하여 지각이 있으므로 부녀 매매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녀 매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 부녀 매매죄에 있어서 부녀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이지만 현행 인신 매매죄에 있어서도 사람의 한 유형인 부녀의 해석에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례이다. 지금까지 약취, 유인죄, 인신매매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